자, 이번 시간은 이제 공간정보법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는 220페이지부터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네요. 그래서 토지 등록 및 표시 얘기부터 갈게요. 그래서 토지 등록 약 2년에 한 문제 구성되는 주제가 되겠고요. 되게 간단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지하고요, 건물 두 개를 대별해 봐야 되는데, 나중에 등기법을 공부하다 보면 토지라고 하는 것은요, 국가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 건물은 그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토지를 관리한다라는 얘기인즉슨 이렇게 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야 된다. 해서 국토부 장관 모든 토지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토지의 관리 주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23회 때 문제 구성할 때는 국토부 장관은 괄호 열고요, 기업, 그다음에 모든 토지, 니은 이런 식의 지문들도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표시 항목에서 소재라든가, 소재는요, 지번, 부여, 지역 관련해서 소재는 리나 동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번이라고 하는 거, 토지마다 지번이 있을 테고요, 지목이라고 하는 거, 토지 주된 용도 28개 중에 하나를 표시를 해야 될 테고, 면적도 표시를 해줘야 돼요, 토지별로. 그다음에 경계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경계 대신에 좌표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해서, 이 경계는 좌표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이게 토지 등록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어렵지 않고요. 비교해서 나중에 건물은 누가 지자체장, 시군 구청장 등이 관리를 하는 데 비해서 토지라고 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를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요게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한편 이렇게 토지의 소재라든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의 변화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토지 이동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텐데, 토지 이동이 있게 되면요, 이 내용을 어디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반영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변경 등록이라고 정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했을 때 토지 소유자 신청 받아서요, 지적 소관청이 결정한다 해서 오늘 뒤에서 간단히 보겠지만 이 신청은요, 기본적으로 60일 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묶어서 가실 주제가 될 텐데, 하여튼 토지 소유자가 어떻다 신청하면 그것을 변경 등록을 해준다. 이때 포인트, 지적 소관청은요, 시군 구청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서 지금 이제 변경 등록의 절차 관련해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의 수립이라든가 토지 이동 현황 조사부의 작성,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작성이라고 하는 것, 지적 공부의 정리,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중간에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용어 관련해서 토지의 이용 현황이 아니라 토지의 이동 현황이라는 개념에서 이 용어 그대로 가게 되면 토지의 이동 현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조사 결과를 토지 이동 조사부에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적 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표시를 하게 되는데, 그 앞에 항상 있는 것이 바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거. 나중에 따로 공부할 주제이긴 한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지적 소관청이 변경 등록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요즘에 나왔던 문제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게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지문을 틀리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공간정보법에서요,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지번 변경하고요,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것만 승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낼 게 없다 보니까 맨날 이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식의 구조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뒤에서 자세히 공부하게 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뒤에서 따로이 공부할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이제 공간정보법에서 가장 쉽게 서비스로 주는 문제가 바로 토지의 등록과 변경 등록에 관한 주제. 쉬운 거 쉽게 가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할 것이 토지 표시 항목이라는 거. 자, 일단은 소재 있을 테고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이런 것을 우리가 토지의 표시 항목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 주제 지번이라는 주제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자, 이 지번 관련해서요. 1년에 약 한 문제가 구성이 되고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이제 한 90% 정도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자, 이제 화면 통해서 설명드리겠지만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은 더럽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에 나오는 쟁점은 최대 4개 정도만 준비를 하셔야 돼. 그래서 자 가볼까요? 자 지번의 부여 방법 주체 이게 한번 나왔었죠. 28회 때가 나왔어요. 지적 소관청, 시군 구청 등이 어떻다 지번을 부여하게 된다. 단위 지번 부여 지역별로 해서 아까 우리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해서는 소재에 대응하는 개념, 소재라고 하는 것이 리나 동을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번 부여 지역, 자 리, 동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렵게 나왔던 게 국토부 장관이 자 시군 구별로 지번을 부여한다. 이래서 틀리게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체 보셔야 돼요. 무조건 단독한다. 지적 소관청. 나중에 지적 소관청 아닌 게 몇 개 있어요. 국토부 장관 모든 토지 등록한다. 그리고 나중에 거의 나올 일이 없어. 시도지사도 몇 번 나오긴 한데 모든 얘기의 취지는 다 두고 담당한다. 지적 소관청. 이게 미리 선입관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개별 항목을 다 외워서 풀 수 없기 때문에 모두 다 두고 담당한다. 지적 소관청. 그래서 요 간단한 주제 하나 이슈가 되겠고 두 번째 지번 부여 순서 라고 해서 북서기본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른 거 읽어보면 안 돼. 북서에서 끝해서 북서 쪽에서부터 다 지번을 부여한다. 설명드리면 이런 논리구조야. 어떤 토지가 있습니다. 자, 동서남북 위쪽이 북쪽이 되고 아래쪽이 남쪽이 되게 된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번을 부여할 때는 자, 이 동쪽, 자 북쪽에서 서쪽에서 이쪽에서부터 이런 방향으로 다 지번을 부여한다. 그래서 하나의 리나 동이 이렇게 토지가 있다고 했을 때 여러 개의 토지가 지번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북서쪽에서 남동 방향으로 지번을 부여한다. 우리가 외울 때는 뭐만 외워야 돼? 북서만 외우셔야 돼. 북서에서 갑자기 북동 이렇게 내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맨날 헷갈리게 하는 게 남동에서 북서 이딴 식의 장난치고요. 조금씩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출제 포인트 북서기본법이라고 하는 거. 자, 북서기본법이라고 해서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지번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화면 통해서 설명드릴 텐데 볼까요? 자, 지번의 구성 방법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자 임야대에 등록한 토지의 경우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게 된다. 그래서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우리가 토지대장이라는 개념이 있고 임야대장이라는 지목이 있습니다. 자, 지적 공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땅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둘 중에 하나의 표시가 돼요. 그런데 지목이 임야일 때는 임야대장이 표시가 되고 나머지 27개 지목은 토지대장에 토지가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나중에 임야도라는 것을 통해서 경계를 보여주게 되는데 자 그때 바로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는 이거 밑줄 긋지 마, 외우지도 마, 없을 거야. 자료도 없을 테고 하지도 마. 이런 것들은 틀리든 맞든 답이 아니야. 유치찬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본본과 부본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본본과 부본을 구성하되 본본과 부본 사이에 다시라는 표시로 연결하고 읽을 때는 의라고 읽는데 해서 배운 사람들의 차이가 나는 거지. 나중에 곡덕방 할 때 3의 6번지 이렇게 읽으면 많이 배운 사람이고 3-6번지는 못 배운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은 전혀 출제 포인트가 아니야. 다 흘려보내셔야 돼. 지금 지번에서 1년에 한 문제 구성되고요. 자 평균 최소 2년에서 또는 1년에 한 번 해서 1년에 2년 정도 1.5문제 구성이 되는데 이런 구질구질한 얘기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지번 부여 방법, 신등부 인여번 듣고 버립니다. 자, 신규 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신규 등록은 바다를 메꿔서 자,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 여기 바다 메꿨어요. 그럼 이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다 부번을 부여한다. 이거 없어요. 여러분 자료 없고 봐서도 안 돼. 다 이건 이제 과정이니까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을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부번을 붙인다. 근데 지금 이제 자, 신규 등록은 바다를 메꾼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3번지면 여기다 3의 1번지 이렇게 붙인다. 이런 논리가 될 테고 등록 전환은 아까 지목이 임야였던 토지가
바뀌었어요. 이제 지목 변경이 돼서 토지 대장으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등록자 전환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등록 전환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다 부번을 붙인다. 근데 이게 이제 최종 지번이 뭐 10번지다. 근데 10번지 옆에 만약에 신규 등록을 하나 등록 전환을 하게 되면은 자, 이때는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본번을 붙여서 11번을 붙인다라든가, 또는 여기 6번지인데 이 옆에 여러 개의 필지를 바다를 메꾸었다. 그러면 이때도 어떻다? 본번을 붙인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인데 다 신경 꺼버려야 돼. 이걸 외울 때 저는 이제 신등부 인여번에서 신규 등록 전환 부번을 붙이는 게 원칙이지만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는 경우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 필지다. 그러면 어떻다? 본번을 붙인다. 근데 이런 것들 알아봐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게 기승전결 이렇게 가게 되면 항상 시험 문제는 결론에서 답을 뽑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분할 나와 있다. 분할의 경우에는 하나는 분할 전의 지번, 그리고 나머지는 부번을 붙이는 방식이 된다. 또 예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 3번지를 분할을 했다. 두 개로 쪼갠다. 그러면 하나는 3번지로 하고 나머지는 3의 1번지로 지번을 부여한다. 이런 논리 구조인데 의미 없어. 자, 합병이라고 하는 거 선순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병은 무조건 선순위. 3번지하고 4번지를 붙이면 어떻다? 3번지라고 표시를 한다. 3의 1번지하고 3의 2번지를 합병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다? 3의 1번지를 부여한다. 이렇게 내가 다 쓸데없는 소리야.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도시 개발 사업 시행 지역 또는 이제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때 지번 부여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 한번 보실까요? 예, 알 수 없어요. 더럽게 복잡하게 돼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답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행축지 준용한다라고 하는 거. 행축지라는 표현 나와 있죠? 행정구역 개편이라든가 축척 변경, 지번 변경 나와 있죠? 세 개를 외우셔야 돼. 행축지 다음은 어떻다? 준용한다. 해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어떻게 낸다고요? 자, 준용하는 것은 거기다 예시문 뽑아놨어요. 행축지는 어떻다? 준용한다. 28회 때가 나왔던 문제야. 박스 딱 쳐놓고 다음 중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기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것끼리 연결한 것은 답은 뭐야? 행축지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가면 또 예시 지문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2번 지문 여러분 교재 222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2번 지문에 점점점 끄트머리 준용한다 라고 해서 옳은 표현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점점점 나와서 다 준용한다. 옳은 표현. 그럼 틀린 표현을 구성할 때는 어떻게 표시한다고요? 바로 본번을 부여한다, 부번을 부여한다. 이러면 틀렸다고 해서 행축지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끄트머리 가서 뭐가 나와야 돼? 준용한다 라고 하는 거. 행축지가 나오게 되면 끄트머리 가서 준용한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면 옳은 표현. 틀리게 구성할 때는 본번을 부여한다, 부번을 부여한다 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 형태가 두 가지야. 박스 딱 쳐놓고 준용하는 것끼리 연결한 것은 이런 식의 문제. 행축지 골라라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 이슈가 이제 지문 형태로 나올 거야. 그래서 지문 속에서 행축지 이게 앞에 나오겠죠. 그리고 끄트머리 가서 옳은 것을 고르시면 준용한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하면 본번을 부여한다, 부번을 부여한다 라는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 뭐라고요? 행축지 준용한다 라고 하는 거. 요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지번 변경에서는 솔직히 얘기하면 가장 유력한 문제가 행축지 준용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세 번째 주제 보셨고요. 네 번째 거의 안 나옵니다. 지번 변경이라고 하는 거. 자, 지번 변경은요, 지적 소관청이 변경합니다. 자, 근데 중간에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죠. 우리 공간정보법 전반을 걸쳐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은 어떻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별로 안 중요해, 별로 안 중요해. 일단 자, 전체 그림상 절대 시도지사가 함부로 기어 넣으면 안 된다. 자, 지번 변경, 축척 변경할 때마다 어떻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야겠고요. 거기 이제 결번대장이 마지막 주제가 됩니다. 도행축지지라고 하는 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이라든가 또 하나가 뭐가 있어? 바로 행정구역 변경,
축척 변경, 지번 변경, 그 외 지번 정정 등의 사유로 인해서 결번이 발생하게 되면 결번 대장이 적어서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해서 키워드 결번 대장이라고 하는 거. 도행축지지. 뭔 소리야? 자, 우리가 행축지를 포함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 이런 과정에서 지번을 새롭게 부여하고 또 합병을 하고 등등등 이 과정에서 결번이 발생하게 되면 그 결번을 딴 데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나중에 뭐 논란이 복잡해지게 되니까 그래서 아예 결번 대장에 적어서 다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왜 이렇게 뭐라고요? 도행축지지라고 하는 거. 도행축지지라고 하는 거에서 끝났어요. 자, 지금부터 지번에 관한 주제를 암기를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슈. 지번 누가 부여한다? 지적소관청이 부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또 어떻게? 북서기본법이라고 하는 거. 북서기본법. 그래서 실제 배울 건 지적소관청, 지번 부여지역별로 북서기본법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하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 지번 변경 사유가 있게 되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다 지번을 변경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갑시다. 지번의 부여와 변경을 세트로 가는 거야. 지적소관청, 지번 부여지역별로 북서기본법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하게 된다. 근데 나중에 일정한 사유가 있어 지번 변경이 있게 되면은 이때는 바로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다 지번을 변경하게 된다. 마지막 주제 두 가지 나와 있죠. 행축지 들어가면 다 준용한다라고 하는 거야. 행축지 들어가면 뭐라고요? 준용한다.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이게 계속 나왔으니까 도행축지지 나오게 되면 결번 대장에 적어서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게 문제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한 99%를 커버하는 게 요 주제야. 다시 갑시다. 지적소관청, 지번 부여지역 단위로 북서기본법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하게 된다. 한편 지번의 변경이라는 거 지적소관청,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아예 엑기스가 되는 것이 행축지 들어가면 어떻다? 준용하게 된다. 행축지 들어가면 뭐라고요? 준용한다. 그리고 이 문제 나왔으니까 이제 업그레이드 시킬 문제가 도행축지지 들어가면 어떻다? 이때는 도형축지지 들어가면 결번 대장에 적어서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해서 왜 끝이에요. 이 외의 것들 아까 우리가 뭐 아랍의 숫자라든가 산이라든가 또는 이제 지금 신규 등록전환, 분할 합병 이런 것들 다 영향가 없습니다. 시험 지문에 이게 나오더라도 아무런 영향가 없어요. 16년 동안 지금 분할만 23회인가 22회 때 한번 답을 뽑았었고 그것들 지금 내지 않습니다. 이유는 원칙과 예외 문제인데 예외를 포섭하지 못하는 지문이 나와요. 그래서 딱 떨어지는 게 뭐라고요? 행축지 준용한다. 도행축지지 바로 결번 대장에 적어서 영구히 보존은. 나머지 이슈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지역별로 북서기본법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한다. 그리고 전체 그림상 필요한 것이 지번 변경할 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라. 그리고 이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가지고 아까 국토부 장관이 지번자 토지를 등록한다. 뭐 이런 거 할 때 또 변경 등록할 때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받아라 이런 거 없습니다. 지번 변경과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거 이것만 어떻다 바로 이런 것만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토지 표시 항목 중에서 지번이라는 주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 더 이상 보시면 안 돼. 이것만 단순 암기해 주실 것. 자, 그 다음에 이슈 삼아야 될 것이 지목이라고 하는 것. 좀 내용이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1년에 2문제 정도가 구성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게 이제 지목 설정 기준 나와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거의 의미가 없지요. 해서 지목이라고 하는 것. 토지 주된 용도를 얘기합니다. 해서 28가지 경우의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지금 한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하나의 토지가 있으면 지목은 한 개가 되는 거지 2개, 3개, 4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때 표시할 때 주된 지목에 따라서 지목을 표시를 하게 된다. 여기까지 쓸데없는 소리. 그리고 나서 이제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 용도로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됐을 때 이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여기까지가 답이 안 되고요. 그냥 던져주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주된 용도를 표시하는 것을 지목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일시적 용도로 사용이 될 때 그건 지목 변경 사유가 될 수가 없다라고. 여기는 답이 안 돼요. 여기까지는 배경 설명.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목의 종류라고 해서 자, 요걸 이제 물어보거든. 시험 문제. 7년 동안 2번인가 구성이 됐고 되게 까다롭습니다. 자,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이라고 하는 거.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이라고 하는 거,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이라고 하는 거,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없어 보여도 외우셔야 돼. 따라 해보라니까요. 하다 보면 외워진다니까.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이라고 하는 거,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이라고. 말이 만들어야 돼. 목공이라는 녀석이 철수를 주장 말고 주창을 하고 있다. 옛날 말에는요, 주장, 주창 같은 말이야. 누구? 학체종의 철수를 주창을 하고 있다 해서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이라고 하는 거. 잘 안 돼 이거. 할 때마다 개 짜증나는 게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그래서 누가 가르쳐줬어. 자기는 이런 식으로 외운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냥 너희대로 갈 거야.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없어 보이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아이야. 규칙이 없어. 단순함기,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9개,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 지목 중에서 무슨 용지로 끝나는 게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이라는 거야. 그래서 산업용지 이런 거 없습니다. 산업용지 이런 거 없고요. 하여튼 항만용지 이런 거 없어. 해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 다음 중 지목의 종류로 올바르게 연결하시오. 그러면 그 시리즈가 뭐냐면 용지 시리즈로 끝나는 지목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이라고 하는 거,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겁나 어렵습니다. 제일 나중에 공부하실 때 버벅이고 짜증나는 파트가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이라고 하는 거,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이게 첫 번째 포인트. 7년 동안 2문제 나왔었고요. 이거는 외우면 푸는 거예요. 대신 주의하실 게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고 박스 딱 쳐놓고 다음 중 지목의 종류끼리 올바르게 연결하시오. 그러면 읽으시면 끝나. 읽으시면 완전 게임 끝나버립니다. 갑자기 항만용지 뭐 이런 거 막 튀어나오기 시작해. 그러면 이게 있나 이렇게 옆으로 세버리거든. 그러면 항상 어떻게 가야 되냐면 순서대로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이게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돼. 목장용지, 공장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학교 용지, 체육용지, 종교용지까지 이렇게 9개가 어떻다? 용지 시리즈로 끝나는 지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이라고 하는 거,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제일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슈, 천원차장이라고 하는 거, 천원차장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거의 2년에 한 번씩 구성을 합니다. 천원차장이라고 해서 자, 지목 중에서요, 나중에 지적도 여기에다가 표시를 함에 있어서 이 지도에다가 지목 이름을 다 쓸 수가 없거든. 너무 길어가지고. 아까 우리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이런 거 하면 어떻게 이걸 다 쓰냐고 길어가지고 도면이 아주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자, 1음절어로 지목을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2음절어로 지목을 표기하는 애가 뭐라고요? 천원차장이라고 하는 거. 하천은 하라고 표시하지 않고 천이라고 표시를 하게 된다. 유원지는 원이라고 표시를 하게 된다. 주차장은 차라고 표시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공장용지는 어떻다? 장으로 표기를 합니다. 이것도 문제 풀어갈 때 똑같아. 항상 문제를 보실 때 뭘 찾아봐야 돼? 지목의 표기 방법 등 옳은 것을 고르시오, 틀린 걸 고르시오 이런 거 나온다고. 그럼 무조건 뭘 찾아야 돼? 천원차장을 찾아봐야 돼. 그냥 읽다 보면 환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문에다가 시험 지문에 1번 유지, 유 이렇게 나오고 시작한다고. 그럼 이제 점점 수도용지, 수 이렇게 막 튀어나오고 시작해. 정신이 없어. 목장용지, 장 이렇게 막 튀어나오면 아무 생각이 없어져. 그도 다 그럴싸해 보여요. 그래서 찾아볼 게 뭐라고? 지문 속에서 천원 차장. 그래서 제일 더러운 문제가 뭐냐면 단 한 개도 천원차장이 안 나올 때가 있어. 시험 지문 5개 중에서 하천, 유원지, 그 다음에 주차장, 공장용지 하나도 안 나와. 그리고 다 1음절로 표시하다가 아무거나 하나 끌고 들어와서 2음절을 딱 표시해. 그러면 그게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도용지는 뭐로 표시해야 돼? 천원차장이 아니니까 수로 표기를 해야 된다. 창고용지는 뭐로 표기해야 된다? 창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라고. 근데 이게 무려 28개 지목이다 보니까 하나 보다 보면 완전히 머리가 뒤죽박죽 돼버려. 해서 아까 용지 시리즈 따질 때도 그렇게 푸는 거야. 무조건 뭘 찾아야 돼?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이걸 찾아봐야 되고, 지목을 표기할 때 표기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틀리게 연결된 것은 어쨌든 지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든 간에 무조건 천원차장을 찾아봐야 돼. 하천은 천으로 표기한다. 유원지는 원으로 표기한다. 주차장은 차로 표기한다. 공장용지는 장으로 표기한다 라고 해서 자, 이렇게 지금 논의할 쟁점 지목의 종류 표시 가지고 거의 1년에 한 문제 구성합니다. 외우실 게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천원차장이라고 하는 게 지목의 표시 방법 중에서 이음절. 그럼 나머지 모르면 다 어떻다? 일음절. 제발 부탁하는데 지문 볼 때 예를 들어서 수도용지 수 이거 먼저 보면 안 돼. 앞에 있다고 먼저 봐서 안 되고 무조건 그 지문 속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뭘 찾아야 돼? 천원차장을 찾아봐야 돼. 그래서 가끔씩은 천원차장 이 중에서 다 옳게 표시를 해주고 쓸데없는 걸 갖고 이음절로 표기를 해주는 사례가 있다. 문제 구성하는 양식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천원차장이라는 개념을 잡아내는 게 필요하다 해서 그래서 오늘 가실 때 이제 목공철수수창 학체종 천원차장 요거 기계적으로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의 분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드릴 텐데 더럽게 짜증나. 그래서 이게 이제 공식을 하나 이제 몇 개씩 봐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자료에 제가 몇 개 포인트만 밑줄을 다 그어놨어요. 이게 무려 28개 지목입니다. 그래서 미리 약속하실 거 자 밑줄 안 그어진 건 아예 보려고 하시면 안 돼. 그리고 원칙과 예외가 있으면 시험 문제 구성할 때 항상 예외만 가지고 구성하니까 예외만 통째로 외우셔야 돼. 이 지목 파트가 대단히 밋밋합니다. 밋밋하다 보니까 읽다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아.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 자, 먼저, 지금 제가 재배토지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이게 지목이 28개다 보니까 너무 종류가 많아서 좀 힘들어. 그래서, 자, 먼저, 자, 재배용 토지에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토지 나와 있죠? 그래서 외울 단어가 뭐야?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재배한다. 전이라는 지목이 되게 됩니다. 밭전자를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야? 재배하는 토지. 마지막 표현은 뭐가 돼야 돼? 재배하는 토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지난번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자,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와 그 다음에 뭐지? 중림지 이렇게 딱 때리면 틀린 거야. 중림지 없어. 자, 전이라는 것은 마지막 단어가 뭘로 끝나야 돼? 재배하는 토지. 이거 잡아내셔야 돼. 자, 이게 뭐를 재배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마지막 단어가 뭐야? 물을 이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토지. 이걸 지목을 전이라고 부르게 된다. 두 번째 이슈, 답이라고 하는 거.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해서 마지막에 키워드가 중에 재배하는 토지 나와 있죠? 연왕골 재배하는 토지 나와 있죠? 포인트를 잡아내셔야 돼. 아, 지목 문제는 정의를 따질 때 무조건 뒤에서 바꿔치기 합니다. 앞에서는 바꿔치기 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딱 한 번 있어서 무조건 뒤에서 바꿔치기. 그래서 전이든 답이든 끄트머리 뭐가 들어가야 돼? 재배하는 토지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 재배. 절대 여러분들 이걸 못 외워요. 제가 해봐서 아는데 안 돼요. 겁나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키워드 재배하는 토지. 과수는요, 과수를 끄트머리 재배하는 토지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새로운 키워드 부속시설물의 부지라는 표현 나와 있죠. 약속하십시다. 우리가 지목을 정의할 때 마지막 단어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부속시설물의 부지. 자, 다시 뭔 소리야? 법조문에서 부속시설물의 부지라는 개념은 뭐냐면 마침표랑 같은 말이야. 그래서 지문을 읽어 가실 때 부속시설물의 부지라는 표현 들어갔으면 아, 앞에 있는 거랑 같은 맥락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걸 마침표로 생각하셔야 돼. 중간중간에 몇 개가 부속시설물의 부지, 부속시설물의 부지 이런 식의 지목 표시가 있다고. 그러면 무조건 부속시설물의 부지 딱 끊게 되면 거기까지가 뭐가 된다? 마침표가 되게 된다. 이게 포인트. 그 외에 자 거기 이제 목장용지 중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따로 어떻다? 대로 분류한다.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야. 지금 이제 과수원이 있습니다. 과수원이 있어요. 과수류를 재배하는 토지가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때 지목은 과수원이라고 표시를 하게 될 텐데 이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가 있다. 그래서 과수원집 주택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따로의 필지를 분할해서 다 지목대라고 따로의 설정하고 그 토지가 두 개가 되는 거야. 다시 갑시다. 과수원이 하나 있었어. 과수원에다가 과수원집 주인이 자 주택을 짓고 살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 토지 안에다가 과수원이라는 용지 지목 안에다가 바로 주택을 지을 수는 없군요. 토지 분할을 해가지고 어떻다 따로의 지목대라고 부여한다. 그래서 나중에 공통적인 이슈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모두 어떻다 대로 분류를 하게 된다. 어렵지 않아. 이건 금방 캐치할 수 있어. 그 다음 이슈가 저렇게 목장용지라고 하는 거. 목장용지. 자, 이것도 이제 일단 초지를 조성한 토지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애매해서 목장용지 뭐라고요? 초지를 조성한 토지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거기에서 뭐는 제외한다? 바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따로 여타타 대로 표시를 한다. 스톱. 여기서 우리 바로 하나 체크할 게 공법의 내용하고 하나 비교하실 게 있습니다. 초지 나오게 되면 여러분 교재 215페이지 가서 바로 체크를 해볼게요. 215페이지 가서 간단하게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제일 윗줄에 보게 되면 농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농지법 할 때 설명드립니다. 모든 토지는 어떻다? 농지에 해당한다. 시험 지문에 점점점 농지에 해당한다. 그럼 무조건 옳은 표현. 근데 농지 아닌 게 두 개가 있었죠. 초족라고 해서 초지하고 조경 목적일 때는 어떻다? 농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지금 논의했던 것이 목장 용지 얘기하다 옆으로 샜는데 다시 갑시다. 목장 용지 초지를 조성한 토. 초지가 뭐냐면 풀밭이에요. 풀밭. 소 돼지 키우는 그 풀밭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초지. 초지는 최소한 농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재배용 토지. 다시 갑시다. 자, 일단은 출제 패턴 문제. 자, 전답 가지고 많이 구성을 합니다. 전답 과수원 가지고 마지막 단어가 뭐라고요? 재배하는 토지라고 하는 거. 전답 과수원 나오게 되면 끄트머리가 뭐라고요? 재배하는 토지라고 하는 거. 전답 과수원 뜻 뭐라고요? 재배하는 토지. 자, 이게 뭘 재배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단어가 뭐가 된다? 재배하는 토지. 같이 묶어서 목장용 토지까지 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가 재배용 토지. 그래서 이게 농지란 지목 없습니다. 농지란 지목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맨날 시험 문제 구성할 때 뭐 이렇게 딱 써놓고 이 지목은 농지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트릭들을 써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없는 지목을 갖고 소설을 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목으로서 활용도 낮은 토지라고 제가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 임야라고 하는 거 거의 안중에. 자, 키워드 하나만 기억합니다. 원야라는 표현. 원야라고 하는 거. 뭘 원자, 들 야자. 원야라는 표현 들어가서 어떻다? 지목 임야에 해당한다. 별로 안중에 하니까 흘러버리셔야 돼. 아까 자, 우리 전답 과수원까지가 하나의 포인트가 되게 될 테고 임야는 원야. 이 중에서 거슬리는 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중림지라는 표현 나와 있죠. 아까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뭐가 될까? 전이라고 표시를 했었죠. 중림지, 대밭입니다. 이건 그냥 지목이 뭐가 된다? 임야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분하는가 물어보지 않아. 우리가 혼자서 수험생들 입장에서 안 해오고 상상을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말려버립니다. 이거 단순 암기의 극치입니다. 해서 자, 원야 중요치 않고요. 잡종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잡종지 별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잡종지 중에서 거슬리는 게 예를 들어서 공항시설, 항만시설 이런 거 나와 있죠.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이렇게 한다고. 공항용지, 항만용지 이따구로 구성을 한다고. 이것 때문에 공항용지, 항만용지, 산업용지 이런 거 없어. 아까 다시 한번 공식 외워볼까요? 목공, 철수, 조창, 학체종이라고 하는 거. 목장용지, 공장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학교용지, 체육용지, 종교용지까지. 그래서 공항용지, 항만용지, 산업용지 이런 것은 어떻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출제원들이 그냥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지목 잡종지라고 하는 것은 다 잡단 지목, 나머지를 다 묶어서 27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잡종지라 분류하는데 중요치 않고요. 자, 염전이라고 하는 거 딱 하나 여러분 교재에 나왔을 거예요. 소금 공장 재배라고 돼 있죠. 소금 공장 재배라고 돼 있죠. 자, 지목 소금 공장으로서 이것은 그 토지의 지목은 바로 염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 구조죠. 염전이라는 지목은 뭘 의미하게 되는 거냐면 저걸 얘기하는 거야. 자, 천일염을 얘기하는 거야. 천일염. 자, 상당히 개념상 어렵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바로 자,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의 이런 식의 용어를 쓰게 되는데 그게 법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 염전이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갖고 최대 만조위보다 위쪽에 있는 토지에다가 바닷물을 말려서 소금을 만드는 공간. 그걸 지목을 염전이라 부르는데 그게 시험에 안 나오고 우리가 기억할 게 뭐라고요? 소금 공장이라는 것은 다 지목 염전이 아니다. 그건 해석상 공장 용제가 되는데 그렇게 외울 필요가 없어. 그냥 소금 공장은 어떻다? 염전이 아니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소금 공장은 어떻다? 염전이 아니다라고. 요거 하나 이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묘지 중요 포인트. 자, 묘지 공원, 그 다음에 이제 봉안시설 나와 있죠. 봐봐요. 포인트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라는 표현 나와 있죠.
자, 우리 공간정보법 지목 파트에서 마침표는 뭐가 된다? 부속 시설물의 부지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떻다? 마침표가 되게 된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 지문 구성할 때 부속 시설물의 부지와 점점점 틀렸어 부속 시설물의 부지란 말이 뭐라고요? 마침표에 해당이 된다. 뭔 소리냐면 이 지목 묘지를 설명할 때 묘지 공원이 있고요, 봉안시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속 시설물 부지 나와 있죠. 이게 뭐가 된다고요? 마침표라고. 그럼 틀리게 구성하려면 이 부속 시설물의 부지와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고. 그럼 틀리게 구성하는 거야. 그래서 부속 시설물의 부지 다음에는 다른 편이 들어가면 안 돼. 무조건 부속 시설물이 다 마침표. 아까 우리 몇 개 보셨잖아. 예를 들어서 어디 있었어? 과수원 쪽에서 한 번 있었잖아. 과수원 얘기를 할 때 마침표가 뭐라고요? 부속 시설물의 부지. 지목을 하나하나 다 외우지 않더라도 무조건 마지막 단어는 뭐가 된다? 부속 시설물의 부지. 그럼 틀리게 구성하려면 부속 시설물의 부지와 점점점 뭐라고 쓰게 되면 그건 어떻다? 틀린 표현이 되게 된다. 출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부속 시설물의 부지라고 하는 거, 부속 시설물의 부지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요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묘지 중요한 거죠. 묘지 공원이라고 하는 거, 봉안시설. 자, 옛날에 이제 납골당이라고 불렸던 부분들이고요. 요즘에 이제 홍수가 쌩 난리가 나가지고 납골당이 또 침수가 되고 그래갖고 또 기자들도 예술이야, 납골당이 침수가 됐는데 아버님이 어디 사라지셨대. 어떻게 알았을까? 기자가 그 납골당 안에, 저는 몰랐는데 그 납골 이 뼈 묻어두는 공간이 다 지하층에 있나 봐요. 아마 가봤어야 알지. 난 결혼식 때도 안 가고 장례식도 당연히 안 가. 근데 납골당을 갈 일이 뭐가 있겠어? 왜 못 가? 학원 가야 되니까. 옛날에 그 전국이 아주 시끄러울 때 그런 경우 있었어요. 뭐 조국 관련 집회인가 하여튼 박근혜 뭐 집회인가 하여튼 뭐 시끌시끌한 적이 있었어. 그래갖고 자기 정치 세계를 드러내는 친구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 같이 가자 이렇게. 못 간다. 왜? 학원 가야 돼 이렇게. 학원 가야지 어디를 가? 다시. 진짜 그랬다니까. 하여튼 내가 말을 안 하니까 다들 나를 붙잡고 뭐라고 시부리고 지랄들이야. 그냥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하여튼 뭐 정치적인 양쪽 다 극단에 있는 세력들이. 그래갖고 나보고 연락을 했어. 가자고. 광화문에 모이자고. 그래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물어봐야 돼. 그래서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알았어. 근데 내가 바빠서 학원 가야 되니까 다음에. 그래서 계속 나는 학원에 있었어요. 다시 돌아가서 지금 막 키워드를 잡아내는 납골당 얘기하다 플러스 해버렸는데 거기 이제 그 신문 기사 너무 믿지 마시라고요. 기자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자, 이미 침수가 됐는데 아버님 유골이 어디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쓸데없는 소리. 자, 제가 돌아가서 쓸데없는 소리하다 옆으로 했고요. 부속 시설물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된다고요? 마지막 단어다. 이게 지목 파트를 보는 테크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묘지 관리동. 자, 이건 대. 그래서 저런 거 있잖아요. 뭐 이제 각종 공동묘지 이런 데 가면은 보나마나 주차도 안내하고 이런 묘지 관리하는 그런 건물 등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필지를 따로 좀 뽑아서 뭐라고 표시한다? 대라고 표시를 하게 된다. 이렇게 쭉 가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육용지, 유원지 별 중요치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 삼아야 되는 것이 지목대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이것도 뭐 답 안 돼요. 아까 우리 지목대 4개 공부하셨습니다. 묘지 관리동이 제일 중요하고요. 아까 과수원이라고 했던가 목장 용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모로 표시한다. 대로 표시를 하게 된다. 그리고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도 어떻다? 지목대로 표기한다. 몇 번 보시면 금방 감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있겠고요. 자, 공장 용지 나와 있죠. 공장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그럼 당연히 공장 용지. 공장 용지는 아까 기억하시죠? 천원 차장할 때 장으로 표기한 게 뭐가 된다? 공장 용지. 근데 두 번 장목을 보실까요? 두 번 장목을 보니까 봐봐. 끄트머리에 뭐가 나와 있어? 부속 시설물의 부지 나와 있죠? 읽어 보실 것도 없어. 그냥 공장 어쩌고 저쩌고 부속 시설물 부지 하면 당연히 이건 뭐가 된다? 공장 용지가 된다. 이게 출제할 때요. 자, 거기서 이 화면에서 1번하고 2번 중에서 무조건 2번을 내거든. 앞쪽은 너무 쉬우니까. 근데 항상 우리가 지목 파트를 보실 때 주의하실 게 부속 시설물의 부지와 점점점 틀린 거야.
부속 시설물의 부지까지가 뭐가 된다? 마침표가 되게 된다. 이게 훈련이 되셔야 된다고. 나중에 지목 읽다 보면 무조건 지목에서는 제일 뒤쪽에서 바꿔치기 하거든요. 그래서 앞쪽을 다 쓴다.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 안에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 부지와 점점점 하면 이건 아니라고. 부속시설물 부지까지가 마침표에 해당이 되게 된다. 공장용지 하나 체크해 보셨고요. 창고용지 나와 있습니다. 자, 보관 나와 있죠. 창고용지는 뭐라고요? 보관.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뭐가 되되? 부속시설물의 부지. 이건 따로 이제 안 봐도 돼. 무조건 어떤 지목에 마지막 표현이 있다라면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무조건 뭐가 된다? 마침표에 대응하는 개념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감을 잡아야 틀리게 뽑으려면 꼭 부속 시설물의 부지와 점점점을 이렇게 말한다. 그럼 틀린 거야. 뒤에 점점점은 틀린 거야. 계속 같은 얘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용지 끄트머리에 의미도 없어요. 자, 부속 시설물의 부지 이런 거 나와 있죠? 학교에 교사하면 점점점 해서 부속 시설물 부지 나와 있잖아요. 아, 눈치가 좀 센스가 있어야지. 공부하기 싫으면은 센스라도 있어야지. 그래서 부속 시설물의 부지가 마침표라고. 근데 우리가 부속 시설물 이런 게 별 포인트가 없다 보니까 설렁설렁 보다 보니까 시험 보실 때는 오히려 독이 돼. 이게 뒤에 뭐 있나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래서 별 중요치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공원이라고 해서 공원하고요 녹지 요건 알아야 되죠. 아까 우리 묘지하고 비교해야 돼. 묘지 공원은 지목을 뭐로 표시한다? 묘지라고 표시한다. 봉환당은 뭐로 표시한다? 바로 묘지. 이에 비해서 그냥 공원 녹지는 어떻다? 지목 공원으로 표시를 하게 된다.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그 다음에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이걸 지목 공원으로 표기를 하게 된다. 종교용지 끄트머리 보면 뭐가 나와 있어? 부속 시설물의 부지. 힘 빼지 마요. 이런 쓸데없는 것들 현혹되지 마세요. 어차피 시험 문제는 딱 하나만 알면 답이 돼. 그래서 그냥 깔아주는 지문들은 전혀 답이 되지 않아. 그리고 나서 이제 사적지 나와 있죠. 포함 필요 없고요. 자, 거기 예외라고 해서 틀리게 뽑는 거 하나만 기억을 합니다.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문화재 등이 있는 토지의 지목은 뭐가 된다? 자, 지목 사적지가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 있죠. 학교 용지 안에 문화재가 있다 해서 제가 나온 학교 성대를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저기 학교 부지 안에 대학 안에 불탄당 한자로 흘려 써갖고 못 알아먹게 썼어. 불탄당. 아무리 봐도 그게 불탄당으로 보이는데 그게 초소로 써서 비천당이래요. 해서 하여튼간에 대학 가서 제일 먼저 있는 건물이 불탄당. 그래서 대학교 1학년 애들은 항상 그 학교 다니는 애들은 불탄당이라고 한자로 써 있으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하니까 불탄당 이렇게 읽는데 나중에 학교 소개 영상을 보면 비천당에서 하늘을 날아가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뭔 소리야. 그건 따로의 지목을 분리하지 않고 그냥 지목 학교 용제 일종이다. 명동 성당 가게 되면요. 조계사 가게 되면 문화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지목을 따로 쪼개지 않고 그냥 뭐로 표기한다? 종교 용지로 표기를 하게 된다. 또는 공원. 종로 가면 탑골공원 있습니다. 원각사지 9층 목탑인가 뭐 이런 거 있어. 그 비둘기가 똥 싸는 그런 탑인데요. 그것도 따로의 공원 용지 안에 따로의 토지를 분할해서 지목을 표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문화재들은 사적지가 아니다라고 14회 시험에 한번 나왔었고 그걸 한번 출제가 됐어요. 14회 시험 때 제가 시험 봤었는데 그때 골 때리는 새끼들이 있었어. 시험 끝났는데 그때 이제 뭐냐면은 문제가 뭐 충청도 어디 있는 절이었어. 뭐였더라? 부석사 무량수전 해갖고 이게 뭐야? 부석사 무량수전이 배을름 기운 뭐 이런 게 있거든. 그래서 부석사 무량수전의 지목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지문에 종교용지 있었고 사적지가 있었고 제 기억에 남는 지목이 유원지 왜 두 개 있었겠지. 그래서 난 그 당시에 그걸 안 외우고 들어갔거든. 시험 끝나고 나서 너무 궁금한 거야. 종교용지 같기도 하고 사적지 같기도 하고 난 둘 중에 하나로 생각했어. 근데 앞에 가는 이제 전 20대 젊은 친구들이 시험을 봤었는데 3명이서 가는데 와 민주주의 힘이 무섭습니다. 해서 야 그 부석사 그 지목 뭐로 했냐? 라고 하는데 2대 1의 싸움으로 한 명은 사적자 종교용지
2명은 유원지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부석사는 뭐가 됐다? 그 당시에 가답안 나오기 전까지 지목이 유원지가 됐다. 그 새끼들은 술을 너무 많이 처먹은 거야. 부석사 앞에 가서 술 처먹으니까 그게 유원지로 생각하는 거지 아니라고. 그럼 뭐가 된다? 종교용지. 근데 뒤에 따라가는 찌질할 때는 제가 더 웃겨. 아씨 나도 유원지 할걸, 나도 유원지 할걸. 괜히 사적지 찍었어. 아니 그때 그 앞에 유원지가 그러니까 절을 가려면 부석사를 봐야지. 무량수설을 문화재를 보려니까 가고 그 앞에서 술 쳐드시고 안 들어간 거야. 부석사 무량수전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유원지가 되는 거지. 등간에 지금 그래서 사적지, 다른 지목 안에는 문화재는 어떻다? 사적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다 이 정도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 관련한 토지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도로. 자, 봐봐.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 안에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자, 외울 때 통로는 뭐가 아니다? 도로가 아니다. 이렇게 외우는 거야. 무조건 뒤쪽 봐야 돼. 통로는 어떻다? 도로가 아니다. 설명드리면 이런 식이야. 볼까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 가게 되면 도로 있어요? 없어요? 도로 있겠죠. 도로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법하고 틀리는 거예요. 도로교통법 같은데서는 이 아파트 단지 안에는 도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술 처먹고 운전하다 걸리면 어떻다고요? 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운전으로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스토리가 그런 식이잖아. 술 처먹고 나서 대리운전을 시켜. 대리운전을 시켜서 아파트 단지 앞까지 거의 다 와. 거의 다 와서 주차장 앞까지 와. 거기서 이제 요금 시비가 붙어. 그래서 이 똥개도 자기 동네에서 먹고 들어간다고 이 술 취하신 분이 대리기사한테 시비를 걸어. 그럼 대리기사가 어떻게 확 그냥 키를 맡기고 바로 나와. 그럼 어떻게 술기운에 새끼가 주차를 해주고 가야지. 그래서 주차를 딱 하려고 운전대를 잡고 시동을 거는 순간 사진 딱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경찰에 신고해버려. 그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걸립니다. 그렇다고 대리기사가 맞짱 뜨지 말 거. 절대 대리기사가 내릴 때는 절대 그냥 좋은 마음으로 내리는 게 아니야. 무조건 뒤에 가서 촬영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있어. 근데 이 아저씨가 거기서 차를 운전대를 잡는 순간 도로교통법 위반이야. 자,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게 공간정보법에서 이 지목은 뭐가 따로 이 도로라고 표시하지 않는다. 뭔 얘기냐면 하나가 아파트 단지가 뭐라고요? 하나의 다 지목대가 되는 거야. 근데 중간에 뭐 통로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101동 들어가는 구멍, 102동 들어가는 구멍. 이걸 따로 이 지목을 분리해서 토지를 분할해서 지목 도로라고 표시하지 않는다. 또 공장, 큰 현대차, 기아차 같은 큰 공장 가 보게 되면 중간에 부속 시설물도 있을 테고 통로가 있을 거란 말이야. 다 걸어다니진 않을 테니까 이런 것을 따로 어떻다? 도로라고 표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렇게 아까 우리 설명드릴 때 주된 용도에 따라서 다 지목을 설정을 하게 된다. 그 개념과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 중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노상 주차장, 물류장은 어떻다? 지목 주차장이 아니다. 우리가 도로에다 금고놓고 돈 받는 데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건 지목 도로가 되는 것이지 따로의 주차장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차였나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평택에서 물 비바람 맞고 쌩 난리가 났다는 그 물류장 이런 것들도 다 주차장이 아니다. 별로 안 중요해. 이런 것들은 큰 이슈가 있는데 주유소 용지 외울 거 있죠? 제외. 급유 송유시설 부지.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 부지는 어떻다? 주유소 용지가 아니다. 아까 우리 현대차, 기아차 얘기했는데 그 자동차 만들라고 기름 넣을 거란 말이에요. 기름 넣는 공간이 있을 거야. 거기도 어떻다? 이것은 주유소 용지가 아니다라고. 아닌 거면 외우는 거야. 그래서 철도 용지 나와 있죠? 요 목공철소 주차장에서 내용 의미 없고요. 끄트머리 마지막 겁나 길죠. 보소 시설물의 부지. 눈치가 이제 빤해져야 돼. 지목의 종류를 쭉 설명할 때 쭉 끝머리 가서 부속 시설물의 부지. 그럼 이게 마침표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 이걸 일 없이 읽어서 쇼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단어가 뭐가 된다? 부속 시설물의 부지. 별로 안 중요하고요. 물 관련한 토지에서는 무조건 쟁점이 정해져 있게 되죠. 물 관련해서는 바로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 100% 이슈가 되는 것.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 이게 뭐가 된다? 국어. 나머지 신경도 쓰지 마.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 뜨게 되면 어떻다? 지목 국어라고 하는 거.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 뜨면 뭐라고요? 지목
국어라고 하는 요것만 기억하시는 거야. 해서 이게 이제 나머지를 읽으면 골치 아파. 예를 들어서 하천 볼까요? 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이런 표현들을 쓰고요. 여기서 다른 표현 들어갈 수 있는데 무조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비교해 보십시다.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는 뭐가 된다? 국어라고 되어 있죠. 그냥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뭐가 된다? 하천이라고 지목을 표시한다. 근데 하천을 외우시면 절대 안 돼. 우리가 필요한 건 뭐라고요?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 요것만 출제한다고요. 그래서 틀리게 내든 쉽게 옳게 내든 간에 그저 포인트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라는 것은 지목 뭐가 된다? 국어라는 것이 된다.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고.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는 지목 뭐가 된다? 국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외우면 거의 대부분 지문을 다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방 얘기할 때도 자 틀리게 하려면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 하천 얘기할 때도 특히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 이딴 식으로 장난친다고? 아니, 우리가 외웠던 것은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라는 것은 어떻다? 지목 국어라고 하는 거. 물 관련해서는 일단은 이 앞에 하천, 제방, 유지 뭐 가릴 텐데 일단은 자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 국어 이게 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게 된다. 이것만 외우면 나머지 다 틀리게 장난치는 것들 다 눈치챕니다. 나머지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유지라는 개념이 한번 물, 댐, 저수지, 물 머무르는 땅 이걸 유지 해서 여기서는 키워드가 뭐냐면 자 자생이라는 표현 나와 있죠. 연왕골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 앞에서 뭐랑 비교를 하냐면 전답과수원 얘기할 때 거슬리는 게 있어. 전답과수원 볼까요? 자 답이라고 해서 미나리, 왕골, 연왕골 주로 점점점 재배하는 토지 있었죠? 재배하는 토지는 뭐가 되고 답이 되게 될 것이고 자 바로 자생한다 라고 하면 이건 뭐가 된다? 자생을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유지가 되게 된다. 그래서 유지하고 답을 비교하는 게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될 것이고요. 양어장 이 문제 더 이렇게 짜증났던 거지. 육상 자 육상이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육상에 자 점점점점 부속 시설물의 부지. 그래서 마지막 단어는 뭐가 된다? 부속 시설물. 이건 따로 외울 거 아니지. 무조건 부속 시설물은 마지막 단어니까 키워드 뭐라고요? 육상이라고 하는 거. 육상 어류 양식장. 육상 어류. 육상 어류. 육상. 이게 자 우리가 양어장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뭘 생각을 하냐면 가두리 양식장 생각하십니다. 헬기 딱 띄워가지고 뭐 자 황사 봄철 올해는 봄 황사도 없었나? 아니 뭐죠? 그 적조 없었던 것 같아. 아니야? 있었을 거야. 근데 하도 그냥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으니까 적조가 생기든 말든 간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지. 해서 다시 적조 같은 게 발생하면 헬기 띄워가지고 뭐죠? 그 바다의 양식장을 보여줍니다. 그 토지 지목은 뭐라고요? 없어요. 그런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지목이라는 건 뭐라고요? 아까 신규 등록이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바다를 메꿔서 육지가 되게 되면 어떻다?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게 되는 거다. 그럼 바다에 있는 토지는 등록을 한다 안 한다? 그걸 못 한다고. 아니 그 동해 서해 이걸 다 등록한다고 쳐봐. 이 연병을 우리나라 토지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을 다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양어장이라는 지목이라는 것은 육상에 육지에다가 물고기를 키우는 공간이 뭐가 된다? 이게 양어장. 근데 지난번 시험 문제 제일 개 싸가지 없는 놈들이 냈던 문제가 해상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마음 막 설레. 벌써 바닷가에 가 있어. 바다 헬기로 쫙 보면서 이제 가두리 양식장 보면서 아 저기 지목이 양어장이구나 이렇게 흐뭇하게 바라봐. 그래서 그것도 열심히 가지. 중간에 해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 생물에 또 동그라미 쳐야 되지. 번식,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되는 부속 시설은 이따 식으로 외우면 뒤진다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양어장은 키워드가 뭐가 된다? 육상. 대신 우리 약속하셔야 돼. 제일 마지막 단어가 뭐가 들어간다? 부속 시설물의 부지. 그래서 이것만 알게 되면 이게 문장 읽을 때 정말 쉬워져요. 중간에 읽어볼 필요도 없어. 중간에 부속 시설물 들어가 있으면 아 이게 뭐가 된다? 마침표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어장 육상 끝이고요. 광천지에서 이것도 잊어버릴 만큼 출제하는 거죠. 온수, 약수류, 석유류 등을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어떻다? 광천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그 기름 수송관 있잖아요. 송유관 또 물수송관 이건 자
광천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겠고요. 수도용지 봐봐봐 키워드 뭐야? 정수 끝 수도용지 나오면 뭐라고요? 정수 수도가 뭐 하는 거야? 물 정수하는 거잖아. 그리고 끝머리 보니까 부속 시설물의 부지 나와 있죠. 이제 눈치가 빤해져야 돼. 모든 지목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지목 정의할 때 끝머리에 부속 시설물의 부지라는 표현 나오면 어떻다? 그게 그 마지막 단어가 되게 된다. 이걸 눈치가 빤해져야 돼. 그래야지 중간에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아요. 겁먹하고 벌벌 떨면서 지목을 보다 보면 이게 단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인지 감 자체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자 수도용지 뭐 정수 끝머리 단어가 뭐다? 부속 시설물 부지. 자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지목 관련한 정의를 할 때 항상 지목이 제일 골치가 아픈 게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육상에 이걸 이렇게 안 내고 해상에 지난번에 인공으로 점점점 부속 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양어장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요. 그래서 지목 지문을 볼 때는 항상 뒤부터 봐야 돼. 마지막 키워드가 무조건 이 설명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들어간다? 광천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뒤를 먼저 체크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아닌 거 몇 개만 체크하시고 항상 옳게 구성할 때 부속 시설물의 부지라는 표현이 나오면 어떻다? 그게 옳은 표현의 마지막이다. 그리고 틀리게 구성하는 부속 시설물의 부지와 점점점 수식어를 붙이게 되면 어떻다? 그건 틀린 표현이 되게 된다. 이 정도가 28개 지목. 자, 주요 이슈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스크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지목의 종류 용지 시리즈로 끝나는 거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이라고 하는 거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할 때마다 헷갈려.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이라고 하는 거 지목의 표시와 관련해서 이슈 삼았던 게 천원차장이라고 해서 하천 유원지 주차장 그 다음에 공장 용지라고 하는 거 천원차장 있었고요. 그리고 이슈 또 삼아야 되는 것이 지목의 종류 자 전답 과수원 등 재배용 토지 재배하는 토지 이게 마지막 단어가 돼야 된다. 물론 이제 별 쓸데없는 것 중에 과수원이라든가 목장용지 뒤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돼. 별로 안 중에 여러분 머리 정도면 이게 몇 번 보면 금방 눈치채 해서 일단 키워드 재배용 토지라고 하는 거 해서 바로 비교해서 나왔던 것이 이 답이라는 지목과 비교해서 유지라는 지목이 있었죠. 자생 들어가면 어떻다? 유지가 됐었고 재배하는 토지는 뭐가 된다? 전답 과수원이라고 하는 거. 자, 재배하는 토지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 삼았던 거 별 쓸모없는 토지 중에서 이슈 소금 공장은 어떻다? 염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금 공장은 어떻다? 염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묘지 공원 자 봉원 시설 점점점 부속 시설물 부지까지가 묘지이고 자 여기서 묘지 관리하면 건축물의 부지는 어떻다? 대로 따로 분류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이 길잖아요. 원래 더 길거든요. 쭉 쓰면서 자 부속 시설물 부지와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를 묘지로 한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뽑는다고. 그래서 마지막 단어가 뭐가 돼야 돼? 부속 시설물의 부지라는 것이 그 지목 정의 마지막 단어가 되게 된다. 나머지 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 삼았던 것 중에서 자, 공장 용지 관련해서 부속 시설물의 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창고 용지는 키워드 뭐야? 보관이라고 하는 것. 끝머리도 또 부속 시설물 부지로 끝나고 있습니다. 학교 용지 공원 하나 포시면 되겠구나. 아까 묘지 공원은 지목 묘지고요. 공원이나 녹지는 뭐가 된다? 지목 공원이 되게 된다. 종교 용지 중요하지 않고 사적지 아까 길게 설명드렸어. 다른 지목으로 되어 있는 토지 안에 문화재 등은 따로의 지목을 분류하지 않는다. 토지를 분할하지 않고 그 지목으로 삼게 된다. 보석사 무량수선 케이스.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지금 이제 통로는 어떻다? 도로가 아니다. 외우셔야 돼. 통로는 어떻다? 도로가 아니다. 인걸 외우는 게 아니라 통로는 어떻다? 도로가 아니다. 통로는 어떻다? 도로가 아니다. 이거 10번 하셔야 돼. 통로는 도로가 아니다. 어려운 지문입니다. 그 다음 중간 얘기 별 필요 없고 철도용지 등 끄트머리에 주유소 용지 중에 주요한 이슈도 있구나. 공장 안에 급여 송유시설은 어떻다? 주유소 용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으면 예외를 갖고 출제를 해야 돼요. 왜? 그래야지 정확하게 틀리지
퀴즈 맞던 답을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료는 대부분 제가 예만 표시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슈가 됐던 주제가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 이걸 뭐라고 한다? 국어라고 부른다.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 국어. 그 다음에 나머지 하천, 제방 이런 거 읽어볼 필요도 없어. 무조건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 그 다음에 유지, 자생. 아까 답이랑 비교했었죠. 재배하는 토지는 뭐가 된다? 답이 됐던 것이고, 유지라는 것은 어떻다? 자생. 양어장, 딱 한 가지, 육상, 끝. 양어장 나온 뭐라고요? 육상. 끝머리 표현이 감사하게도 부속 시설물의 부지라고 돼 있어. 해서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광천지, 송수관, 송유관은 어떻다? 광천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수도용지도 한번 옳게 해서 구성을 해서 물을 정수하여 나와 있죠? 물을 정수하여. 중간 볼 거 없다고 그랬어. 끝머리에 뭐가 나와 있어? 부속 시설물의 부지. 이걸 뭐라고 그런다? 수도용지. 그래서 이게 지목 파트가 이제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옳게 앞에 표시해 주다가 꼭 뒤 끝머리에다 살짝 뭔가 하나 붙여가지고 틀리게 구성을 한다고. 예를 들어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와 중림지의 지목은 예를 들어서 전으로 한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재배하는 토지까지는 뭐가 돼? 전이 되지만 뒤에 중림지는 지목 임야로 분류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문제 국어를 읽는 방법이 세팅이 되셔야 돼. 그 중에서 제일 거슬리는 거 힘든 것들이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무조건 뭐가 된다? 마침표에 해당이 된다. 부속 시설물의 부지 다음에 이상한 표현 들어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 지문이 지금 엄청 길잖아요. 문제 구성할 때 수도용지란 물을 정수해 점점점하고 부속 시설물의 부지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뒤를 살짝 소설 하나 쓴다고. 그러면 수험생들이 앞쪽의 표현이 맞다 보니까 깜빡 착각을 해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오늘 이제 지목 공부하시면서 완전히 뼛속에 체화가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부속 시설물의 부지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마침표에 준하는 개념이 되게 된다. 요거 하나 잡아내셔야 돼. 그리고 지금 예외 항목을 가지고 주로 체크해 주시고, 여기까지가 토지 표시 중에서 지목까지 보시고 잠시 기다렸다가 면적 경계 살펴드립니다.